정말 빡센 채택이 돼야 됩니다. 키는 적당히 커야 된다. 코끝이 너무 뾰족하면 안 돼요. 저처럼 둥그러야 돼요. 입술은 앵두같이 붉고 엉덩이는 커야 된다. 마지막 가슴은 좀 작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한나TV 역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한나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주로 왕비는 차를 마시고 있거나 놀고 먹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또 왕비는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요즘으로 치면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어머니, 주변에 그런 궁궐 어르신들을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어르신과 또 다과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첫 번째고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명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내명부가 얼마나 여러분들 인원이 많았냐면요. 뭐 내시부터 여러 나인들, 뭐 궁궐의 후궁들 까지 다 모두 공문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빡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 아들은 언제 낳을 거니? 뭐 이런 거 가장 최고의 힘든 일이었죠. 이 왕과 만나는 날짜 자체가 아주 길이를 잡아야 되고 정말 1년에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이 안 생기면 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궁중 방중수를 또 연마하고, 우리가 모르는 정말 빡센 그들의 또 삶이 있었다라는 거,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창덕궁에 가보시면요, 창덕궁의 대조전이라던가 왕과 왕비가 이제 합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 있으면 지붕의 끄트머리, 마치 책의 끄트머리처럼 용마루가 쫙 있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대조전에는 용마루가 없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용은 한 마리여야 된다, 왕만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용마루가 누르고 있으면 왕비가 수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용도로 진짜로 용마루를 없앴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침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물정자 아시죠? 우물정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침실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칸의 방이 있어요. 거기에 후궁들이 한 명씩 있으면서 자세를 바꿔라, 어떤 자세를 해라, 끝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죠. 중요한 건 그분들은 다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노인이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뭐 약간 동화할 수 있잖아요? 나도 들어가서 막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왕도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건 좀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60대, 70대 정도의 그런 숙직 숙녀들은 그런 노인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50대 이하의 궁녀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사극과 관련된 거, 뭐 웹툰이나 보면은 그냥 눈 맞으면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길이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대사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왕비랑만 꼭 되는 게 아니라 특정일에 이 여인의 운세와 왕의 운세가 잘 맞는지 뭐 일진을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막 별자리도 보고 뭐 관상보, 뭐 점도 보고, 그 길이에 딱 왕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후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왕비를 우선 순위로 하긴 합니다. 원자가 왕비한테서 나와야지만 가장 적통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날짜가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후궁이 이제 합방이 되기도 하죠. 이부자리는 아주 정결하게 생각시들이 준비합니다. 생각시들은 첫 월경을 하지 않은 애기 나인을 얘기해요. 궁중에 보통 8살부터 빠르면 6살도 들어가거든요. 그들을 생각시라고 하는데, 생각시들이 이불을 깝니다. 그리고 이제 깔 것과 벨 것, 이제 이부자리 2벌씩, 그리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것, 모기장. 궁궐에 그렇게 모기가 많았다고. 자, 그래서 모기장 다 치고 침실 준비물이 있어요. 중간에 먹는 자리끼라고 해서 이제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이제 침 같은 걸 뱉는 타구도 있습니다. 이제 요강도 준비하고요.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갑자기 갈 수 없으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됐죠? 5개의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불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어요. 왕을 이렇게 시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후궁인데 사실은 막 우리 아버지의 원수 이래가지고 갑자기 서랍에서 칼을 꺼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왕을 해할 수 있는 어느 그런 장비도 다 놓을 수 없습니다. 이불만 둘 수 있습니다. 왕비 되는 방법은 일단은 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아무 집안에나 왕비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볼 때도 3대조의 이런 이름을 적어야 돼요. 3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고조할아버지. 거기서 이제 영모를 꾀했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요즘에는 하지 않지만 그 한 받는 거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거기 사주단자를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태어난 날짜와 시간 뭐 이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왕비도 그런 걸 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왕비를 이렇게 전국에서 뽑을 때는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왕비 뽑을 거니까 너네 일단 결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일단 멈춰. 이런 다음에 선발을 해오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3대조를 보고 사주단자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게 태어난 날짜가 안 좋은 날짜가 있대요. 예를 들어 궁예가 태어난 날이 되게 재수없는 날짜였다고 그래가지고 궁예를 죽이려고 하다가 눈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스럽지 않은 날짜 거르고 그래서 전국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 뭐 경상도에서 6인, 개성에서 뭐 12인 뭐 이런 식으로 의정부에서 이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이제 상의를 해서 그 중에서 또 7명을 추립니다. 프로듀스 넘버원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7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왕도 보고 대왕대비도 보고 뭐 질문도 했다라고 하죠. 세상에서 어느 꽃이 가장 아름다우냐라고 했을 때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따뜻하게 이불이 돼주고 옷이 돼주기 때문에 백성을 생각하는 목화꽃이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채택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느냐로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명을 뽑아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이 3명 중에서 이제 1명은 왕비가 되잖아요. 나머지 2명은 후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자존심이라서 우린 왕비 아니면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후궁이 됩니다. 왜냐면 후궁이라도 되면 집안이 위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3명에서 이제 2명 후궁이 돼요. 왕비를 보는데 외모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과는 좀 미적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왕비는 그래도 우더른이기 때문에 키는 적당히 커야 된다. 키를 좀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왕비가 입는 옷이 이렇게 엄청 치마가 퍼지고 가채도 막 엄청 무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기에는 키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옷이 태가 난다. 또 그런 부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끝이 너무 뾰족하면 안 돼요. 성형미는 안 됩니다. 코끝이 저처럼 둥그러야 돼요. 여기까지 왕비 가능해. 입술은 앵두같이 붉고 얇아야 됩니다. 요즘 미인하고 좀 다르죠. 요즘은 좀 입술이 도톰한 걸 좋아하는데 입술이 얇아야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슴은 좀 작아야 된다. 크면 미련하다고 봤습니다. 요즘 기준과 많이 다르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양미간이 넓어야 한다. 근데 이제 미간이 또 너무 좁으면은 사람이 좀 신경질적으로 보이거나 고집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간이 적당히 넓어야 하고요. 목은 좀 얇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은 굵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의외예요. 턱은 주걱처럼 좀 넓어야 한다. 요즘은 턱 많이 깎는데 관상적으로 이게 턱이 좀 있어야지 운이 있다고 그래서. 자, 그리고 피부는 뭐 당연히 희고 고와야 한다. 근데 눈은 쌍꺼풀이면 안 돼요. 전 떨어집니다. 눈은 외꺼풀이고 끝이 내려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온순해 보이는 인상 때문이겠죠?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엉덩이는 커야 된다. 뭐 그렇게 10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왕비로 보내는 거가 좀 주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런 당파 싸움과 이런 궁중의 이런 막 암투, 모략 이런 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사대부들이 딱히 이 비빈간택에 좀 꺼렸던 이유는 태종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종 때 뽑을 때 다 안 하려고 했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일단 1차 왕자인 때 태종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복 동생 죽이고 자기 계모를 죽이잖아요. 되게 잔인하게 피바람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자기 계모의 그 어머니 릉을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물들을 가지고 광통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청계천에 가면 광통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가보세요. 광통교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 밑에 너무 조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 광통교가 바로 이제 신덕왕후의 그 릉에 있었던 성물들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왜냐면 광통교가 그때 청계천에서 가장 큰 다리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다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태종이 한 일을 아니까 왕비의 아들이 왕이 안 될 경우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꺼려했던 것이죠. 중국의 칙천무에 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아주 기가 셌던 그런 또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였다가 나중에 대왕 대비까지 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수대비죠. 인수대비는 사실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사실 인수대비는 영의정 한화의 딸로 요즘으로 치면 완전 대기업, 아주 그냥 엄청난 가문의 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2년 만에 죽었어요. 빨리 과부가 됐죠. 인생이 좀 잘 안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조의 아들이 빨리 죽어요. 세조의 아들 예종이 빨리 죽고 나서 바로 이 소예왕후의 아들 성종이 왕이 됩니다. 갑자기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신분 상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수대비가 된 겁니다. 거의 우더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고요. 이 인수대비가 얼마나 이제 권력이 셌냐면 이제 인수대비 밑에 이제 후궁들을 다 다스리고 최고의 우더른이었고, 이 인수대비는 좀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불경을 다 모두 한글로 이렇게 언해를 했는데 이분이 아주 이제 머리가 좋아서 인도어로 된 불경을 직접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로 이렇게 책을 썼던 뭐 그런 식으로 똑똑한 인물이고, 본인이 또 똑똑하니까 아녀자가 지녀야 될 법도 매훈이라는 또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집살이가 또 장난 아니었겠죠. 본인이 완벽하면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종의 아내였던 패비윤 씨가 질투를 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사약을 먹게 되잖아요. 패비윤 씨가 성종의 용안에 스크래치를 했다, 얼굴을 핥혔다, 이래가지고 쫓겨나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의 일화에 불과하고, 이 패비윤 씨의 집안이 미천한 집안이었고 패비윤 씨의 이런 행실이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보기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수대비가 중간에서 약간 좀 안 좋게 말해서 사약을 먹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대비 이런 권력이 엄청 컸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태릉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태릉 선수촌에 있는 태릉. 이 태릉이 진짜 커요. 저도 초등학교 때 가보고 당연히 태조 이성계의 릉이겠지, 진짜 크고 잘 해놨거든요. 태릉의 주인공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이 문정왕후는 아들이 명종이에요. 어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서 거의 수렴청정으로 명종 시기에 웬만한 정책은 이 문정왕후가 다 했다, 한국의 측천모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의 권력을 알 수 있는 건 릉이에요. 태릉이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에 있고 릉 자체가 너무 크고 엄청나다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이제 뭐 권력이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왕비로 정말 살아남으려면 일단 든든한 뒷배경도 물론 있어야 되고 집안이 좀 든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당파 싸움에서 좀 살아남기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질투를 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후궁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후궁이 먼저 이제 아들을 낳았어도 그걸 또 왕비가 가르쳐야 돼요. 정실 부인이 가르치고 후궁은 아들만 낳았을 뿐이지, 그 아이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원자 책봉이 되려고 하면 왕비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도 예뻐야 되기 때문에 보살의 마음이 아니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뒷배경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걸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진짜 현자가 되어야지만 존경받는 왕비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